환율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무조건 환율이 오를 거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미리 땡겨와서 지금 사요. 그럼 달러 값이 지금 확 뛰어 올라가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금리를 이제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장이 중요할까요? 물가가 중요할까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건 모두가 얻어맞죠. 성장은 한쪽에 쏠려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얻어맞잖아요. 과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막 1,100원대, 1,200원대 이런 환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그때보다 환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우석입니다.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포 영월드 시작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 복잡한 점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 불안의 배경과 미국, 일본, 중국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원달러 환율 치솟으면서 연중 최고점까지 갔다가 네네. 정부 개입으로 좀 하락했어요. 네네. 이 한국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건 맞는데 원화 가치는 왜 이런가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었던 스토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아마 7천억 달러 흑자 규모를 넘길 거예요. 작년이 사상 최대였는데, 근데 이게 아마 올해는 그 기록을 바로 경신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엔 경상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럼 결국에는 달러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도로 무역 흑자가 나면 환율의 하락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인하를 추가로 더 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에 멈춰섰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의 격차도 한 2년 전만 해도 200bp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기준금리의 격차가 거의 이제 125bp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았는데 이게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200bp 높았을 때 달러보다는 지금이 더 약해져야 되잖아요. 금리 차가 덜 나니까. 근데 요거를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국채금리로 가져가면 얘기가 조금 더 이제 또 뚜렷해지는데, 10년 국채금리에서도 약 200bp 차이 났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요게 연초만 해도 200bp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 이 격차가요, 한 80bp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기준금리 차이보다 적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둘의 격차가 이만큼 줄었으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금리차만 바라본다면. 근데 전혀 금리차를 바라봤었을 때 전혀 환율이 거기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건 또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달러당 7위안 밑으로 일시적으로 내려오곤 했었는데, 그럼 위안화의 절상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여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예전 같으면 얼마든지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게, 환율이 이런 뉴스들 속에서도 막 치솟아 오르고 있거든요. 과연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시장의 기대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환율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선반영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선반영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하느냐라고 할 때, 만약 미래의 추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선반영의 기간 자체가, 강도 자체가 더 강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에 무조건 환율이 오를 거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미리 땡겨와서 지금 사요. 그럼 달러 값이 지금 확 뛰어 올라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해 보시죠. 제가 5년 후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5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엄청 뛰고 있는 겁니다. 더 뛸 것 같아요. 그럼 5년 후에 사면 안 되겠죠. 당장 사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연끌을 해야죠. 그래서 연끌을 해서 집을 사려고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에브리바디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전부 다 집을 사려고 지금 들어오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게 수직으로 뜨겠죠. 예,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도 상승하는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미래의 수요를 미리 땡겨오게 되거든요. 그럼 미래의 수요를 땡겨온 만큼 달러 값이 확 뛰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미래의 수요가 뛰어와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님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러를 팔고 싶은 사람인데
환율이 계속 뛰어요.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팔아야 됩니까? 최대한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놔요. 그럼 미래의 수요는 땡겨왔는데 지금의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미래의 수요는 땡겨왔으니까 수요는 터졌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수직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수급의 쏠림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갈 것 같은 심리는 어디에서 기인을 하느냐?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구조적으로는 줄어들 것 같다라는 기대. 이거는 대중무역 흑자라든지 대미무역 흑자가 올해 내년은 나쁘지 않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약해질 거야. 이 기대가 첫 번째는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역 흑자는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00억 달러가 아마 정부가 마도를 서서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정부가 딱 이 중심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2,000억 달러만큼 정부가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년이 넘어가겠죠. 이걸로 해외 투자는 분명히 늘어나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의 해외 투자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있어요. 미국에다 투자를 했었을 때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들의 해외 설비 투자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갖고 해외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잉여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학개미들이 과거보다 좀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해외 투자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쪽이 영향을 주는 게 일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의 해외 투자라든지 정부 해외 투자까지 전체적으로 해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거란 믿음이 생기죠.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데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조합이 되면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환율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 있겠네?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달러를 지금 사야겠죠? 미리. 그러면 그 수요가 더 강해지면서 미래의 수요를 땡겨오니까요. 환율을 갖다가 밀어 올리는 지금 이제 그런 요인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제 주체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무역 흑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대중 무역 흑자가요. 우리나라가 쫙 보시면은 23년도부터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24년도에도 적자였고 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일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제조업에서는요. 이미 규모의 경제라는 걸 구현을 했고 로봇 기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자동화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의 가성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중국의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대중 무역 적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대미 무역 흑자가 있지 않냐? 사실 대미 무역 흑자가 최근에 한 6, 7년 정도 엄청 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는 좋은데 트럼프가 들어온 거예요. 트럼프는 상대 국가한테 딱 그것만 물어봐요. 미국이 흑자 냅니까? 적자 냅니까? 동맹국, 우방국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미국이 흑자 내는 나라인데요. 그럼 나쁜 나라. 관세 때려야 될 나라. 내지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투자해서 돈 번 거 우리나라에 투자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대중이랑 대미 무역 흑자가 중장기적으로 약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지금으로부터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퀘스천을 던지면 쉽지 않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역량 자체가 생산성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고려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기대들이 실제로 이 제조업 사이드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제 혜택 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대책 가지고 조금 의견 엇갈리던데 이게 의미가 있는 대책인가요?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그 대책뿐만 아니라 12월 달부터 꽤 많은 대책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하고 외환수합을 하는 정책도 있었고 국민연금한테 이제 전략적인 환해지를 갖다가 1년 연장하는 안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의 달러의 수요, 이걸 국민연금의 수요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시장에다가 달러 단기 현물 매물을 갖다가 내놓는 효과도 생깁니다. 지금 선물한 한도를 갖다가 늘려주는 정책이나 은행에 대한 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시켜주는 정책. 그럼 은행이 많은 달러를 굳이 쥐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달러로 대출을 받아서 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운용을 하는 기업들한테 하는 그런 형태의 대출들도 과거에는 다 묶어놨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외평채 발행할 때 달러 같은 걸로도 발행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을 달러로 발행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200억 달러 이런 거 보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로 정부가. 그럼 우리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200억 달러를 마련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가 외환보유고 운용하고 있는데 그 외환보유고 운용하는 데서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연 약 150억 달러 정도 들어올 것 같대요. 그럼 거기다가 50억 달러만큼 달러 표시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조달해서 나가게 되면 환전이 일어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책들도 나왔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그 RIA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정책들도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달러의 수요를 갖다가 조금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달러의 공급을 늘리는 이런 컨셉의 정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 효과라는 게 과연 어디서 우리가 그 효과를 갖다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이제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거냐? 이거는 쉽진 않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대세라는 건요. 결국에는 국가의 펀더멘탈이에요. 그걸 환율의 방어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계속 내깔려 놔두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게 돼요.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 지금 이게 경제학에는 안 나오거든요. 가격이 급등을 하면 수요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싸거든요. 그럼 가격이 급등하면 오히려 미래 수요까지 땡겨오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대한 쏠림이 생기고요. 그럼 급등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 갖다가 내버려 놔두면 이게 그냥 하늘로 폭발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쏠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쏠림을 갖다가 억제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나와준다. 이런 컨셉에서 본다면 정책의 효과는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로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보시면은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1470원 선에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얼마의 레벨에서 막힌다 이 레벨보다는요.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건 답이 없다. 달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기대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를 내깔려 놔두면 그 기대가 스스로 증폭을 해버려요. 그럼 환율을 갖다 폭발적으로 밀어올리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갖다가 억눌러 주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 일정 수준 외환시장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준다.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한다. 이게 만약에 효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꾼다? 결국에는 환율 방어만으로는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그건 우리는 펀더멘탈 요인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느냐, 네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1년, 2년, 3년이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뛸 때 계속 그냥 아무 정책이 없이 놔둬요. 그럼 폭발적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시장에 왜곡이 생기면서 시장에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쏠림이 나타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답지만 이렇게 놔두나요? 이렇게 중간에 서버리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눌러주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 조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법을 아까 펀더멘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펀더멘탈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생산성의 격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만약에 개선이 되면은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보다 싼 가격의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생산성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걸 끌어올릴 때 AI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굉장히 그 AI로 인한 생산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이 생산성을 감안한.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2%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2% 중반에서 3%대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에서는 역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AI처럼 생산성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신산업 쪽에 대한 투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차별적인 성장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이러면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돼야 국제 수지도 개선이 되고 그렇죠. 이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제 생산성 개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건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환율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생산성 얘기 나와서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한 100조 정도 예상이 된대요. 내년에는 이게 200조까지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출 이익 규모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달러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환율의 안정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수익성이라는 게 시크리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이런 성장이 계속 나타날 수 있냐, 그런 믿음이 있냐, 그게 아니라 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 이게 우리는 내년은 좋지만 내후년에는 또 꺾일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밸류를 주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질 수가 있죠. 우리 수출 산업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요. 우리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연동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다른 국가의 수요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퀘스천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제 우리가 달러 벌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환율의 안정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내년도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연동돼서 내년 환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롭다는 게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올해 한번 잠깐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 주식만 한번 먼저 볼게요. 주식시장 보면은 정확하게 나이키거든요. 4월 달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딱 나이키가 나와요. 시작보다 뒤가 높거든요. 금리도 나이키 모양이 나와요. 5월인가의 저점이고 그 다음에 딱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더 내려간다 했는데 끌어올렸고 주식 같은 경우도 더 빠질 것 같다 했는데 끌어올렸고 더 흥미로운 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사라졌어요. 특히 삼전 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야 됐죠.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론은 4월달, 5월달에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의외의 시장이 나타났었던 거죠. 하반기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되게 달랐고 그럼 환율은 어땠느냐? 올해 연초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1480원일 때 이제 트럼프가 온다. 트럼프 2.0은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 200개에 사인한다. 그리고 관세도 트럼프 1기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다. 트럼프 2기는 엄청날 것이다. 그럼 환율이 1480원인데 이제 트럼프 취임하잖아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환율이 확 주저앉은 다음에 올해 6월달, 7월달에 이 환율이 1347원까지 빠져요. 그럼 1480원에서 1347원까지 빠졌잖아요. 1347원에서의 분위기는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 미란 보고서라고 들어봤냐? 마로라고 합의라는 게 생길 거고 달러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게 힘을 얻어요. 그럼 1347원에서 달러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1480원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정부의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1480, 1480 가운데로. V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이 3개가 나온 거죠. 꺾이고 다시 꺾이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참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한 해를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정책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딕셔너리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185개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한테는 245%래요.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부과하잖아요. 완전히 이거 살아날 활로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죠. 이 관세를 좀 물러서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물러서겠습니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관세인데. 근데 혹시 타코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타코는요. 트럼프는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뜻이죠.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고. 관세 때린 다음에 3개월 유예, 또 3개월 유예, 3개월 유예. 중국이랑은 지금 1년 유예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되게 강하게만 밀어붙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나요? 관세 정책 갖고 밀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가 쓰는 정책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4월 달에는 다들 뭐라고 했냐면 셀 아메리카라고 했어요. 왜 셀 아메리카냐? 관세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거고 다 미국에서 탈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타코를 딱 거치면서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엔 트럼프도 다 시장이 무너지는 건 두려우니까 다 케어하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에브리띵 랠리였습니다. 모든 게 올랐죠.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지만 이 다양한 단어들의 기저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준 영향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액정부 2기의 두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밀어붙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금리를 이제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막 내리잖아요. 그럼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죠. 일본이 왜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일본 경제는 이제야 막 그 잃어버린 30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금리 올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부담은 결국엔 이겨낼 수가 없는 게 기시다 내각이 3년 만에 무너졌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나름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가 괜찮은 게 일본 니케이 지수의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90년도 버블 붕괴 직전에. 두 번째는 일본을 디플레이션에 늪에서 끌어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러났거든요. 왜 물러났냐면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서.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기조에 존재합니다. 그 뒤로 들어온 사람이 이시바예요. 1년도 못 돼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왔고 처음에는 금리 인상 왜 하냐. 계속 돈 풀어라 이랬다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으면 성장이 중요할까요? 물가가 중요할까요? 바이든 행정부 때 성장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바이든은 23년, 24년 미국의 성장 양호했거든요.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가 때문에. 그 성장이 어디서 기인한 게 크냐면 인공지능 설비 투자에서 성장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 전원이 인공지능을 할까요? 아니면 일부가 할까요? 극소수의 화이트 컬러들만.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건 모두가 얻어맞죠. 성장은 한쪽에 쏠려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얻어맞잖아요. 그 한쪽에 쏠려 있는 소수의 표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표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물가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트럼프가 이제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막 하게 했는데 돈을 많이 풀려다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해요.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트럼프는 물러날까요? 아니면 원웨이로 밀어붙일까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물가 신경 안 쓰고 밀어붙일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그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거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파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고든 게 뭐냐면 affordability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지금 미국에선. 이게 뭐냐면 구매력 있음이에요. 내가 일정한 월급을 받더라도 렌트비가 확 뛰면 월급은 똑같은데 렌트비가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새우깡이 있는데 저는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새우깡 얼마든지 사 먹겠죠. 근데 문제가 새우깡이 인플레이션이 와서 100만 원이 돼요. 그럼 못 먹죠. 이게 어포더빌리티 문제입니다. 급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렌트비가 뛰면 어포더빌리티가 나오지 않지 않냐. 더 이상 이걸 구매할 수 없지 않냐. 생필품 가격 뛰는 것도 어포더빌리티가 되고. 그래서 뉴욕이 지금 물가가 살인적이죠. 렌트비 엄청납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렌트비가. 거의 3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만 바라봐도 트럼프 행정부도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겠죠. 조란 맘다니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공화당 전통 지역에서 공화당이 다 밀리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31%까지 떨어졌어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면 내년 중간 선거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 경제 너무 좋다. 물가는 이제 안정세를 보인다. 어포더빌리티라는 단어는 바이든 때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불안은 나 때문에 느낀 게 아니라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오히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적인 변화가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도 변화 무쌍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환율이 한쪽으로 고정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양방향으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까요? 춤추겠죠. 예, 저는 그래서 후자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는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막 1,100원대, 1,200원대 이런 환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그때보다 환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환율의 뉴노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보다 과거보다 높은 환율을 뉴노멀이라고 정의한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과거보다 높은 레벨의 환율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들 그게 아마 내년에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300에서 1400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IB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컨센서스도 그쪽에 좀 모아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